필리핀 경제가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인 2024년에는 5.6%라는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5년 올해에도 6%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두 번째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경제는 분명히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정작 필리핀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리핀 경제가 가진 성장과 빈곤이라는 두 얼굴을 만들어낸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필리핀은 2010년대 이후 연평균 6% 안팎의 고성장을 꾸준히 이어왔고 2025년 기준 명목 GDP는 5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세계 32위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의심할 여지 없는 성공한 신흥국의 전형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 속에서 어떻게 국민들 각자에게는 빈곤함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소수 가문이 지배하는 올리가키 체제입니다. 필리핀의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 정책을 조금 잘못 골라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를 소수 가문이 동시에 장악한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한 경제 분석에 따르면 상인 40개 부유 가문이 GDP 성장분의 무려 4분의 3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권력으로 규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독점적인 이익을 쌌습니다. 결국 돈과 권력이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 속에서 아무리 나라가 성장해도 그 혜택이 대다수 국민에게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위에만 고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필리핀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축인 해외 노동자 송금의 딜레마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일하는 필리핀인은 1,000만 명이 넘고 이들이 보내오는 송금액은 GDP의 약 9%에 해당합니다. 이 돈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내수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집은 살림이 나아지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는 집들은 국내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에 의존해야 합니다. 결국 한 나라 안에서 달러를 받는 집과 못 받는 집 사이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성장축인 BPO 산업은 화려하지만 좁은 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BPO 즉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은 콜센터나 기술 지원 업무를 필리핀의 외주로 맡기는 산업으로 도시 중산층을 키워냈죠. 하지만 이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마닐라나 세부 같은 대도시에 살면서 영어가 유창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청년층에게 집중됩니다. 농촌이나 지방 섬의 서민들은 이 성장의 열차에 쉽게 올라타기 어렵습니다. 결국 나라가 성장해도 그 기회는 일부 계층과 일부 지역에 더 많이 쏠려 있는 거죠. 네 번째,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섬과 섬 사이의 물류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닐라에서 필리핀 남부 도시로 컨테이너를 보내는 비용이 해외로 보내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하죠. 이 때문에 공장과 산업 벨트를 대규모로 조성하기 어렵고 제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제조업이 약하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만 몰려들어 과밀화와 빈민가 증가라는 문제를 동시에 겪게 됩니다. 다섯 번째,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는 두뇌 유출 브레인 드레인 문제입니다.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IT 전문가 같은 고급 인재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높은 임금과 좋은 근무 환경을 제시받습니다. 결국 핵심 인력들이 끊임없이 해외로 떠나고 국내에는 비숙련 노동자만 남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송금 덕분에 돈이 들어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혁신을 이끌 사람과 기업이 부족해져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산업은 잘 크지 못하고 사람들의 월급도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생산 능력 향상보다 소비에 치우친 경제 구조입니다. 필리핀은 중위 연령이 20대 중반일 정도로 매우 젊은 나라입니다. 해외 송금과 도시 중산층의 힘으로 소비 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생활비와 소비로 바로 빠져나가면서 기업과 국가가 첨단 제조, 기술 개발, 인프라 같은 장기적인 생산 능력에 충분한 투자를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는 계속 돌아가지만 다음 단계로 도약할 힘은 천천히 쌓이거나 아예 충분히 쌓이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부정부패와 제도적 약점입니다. 필리핀은 국제 부패 인식 지수에서 꾸준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고 사업 환경 지표에서도 상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는데 인맥과 청탁이 크게 작용하고 정부 돈도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줄어들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이나 의료 같은 기본 서비스의 수준도 골고루 좋아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가난이 세대 간에 이어지는 구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구조를 통해 필리핀 경제의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필리핀은 분명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 가문의 독점, 양극화된 송금 구조, 제조업 부재, 인재 유출, 소비 중심인 구조, 그리고 부패한 시스템이 맞물리면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위에만 고여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국민은 가난한 현실. 그것은 승자 독식 구조가 만들어낸 예견된 결과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경제의 속사정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필리핀 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